살구나무에 살구 기쁨 열리는 시인의 정원, 대추나무에 대추 희망 열리는 풀잎 놀이터, 표광소 시인의 정원. 바다와 달이 푸르고 맑아서 티끌 하나 일어나지 않는다. 물과 하늘은 일색을 이루고 서늘한 바람이 건듯 불어온다. 홀로 뱃전에 앉아 있는데 온갖 근심이 가슴을 친다. 안녕하십니까.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힐링 충전소에서 시인의 정원을 진행하는 시 쓰는 사람 표광소입니다. 오늘 읽은 작품은 난중일기 1593년 7월 9일의 일기에 이순신께서 쓴 한시입니다. 시인의 정원은 오늘 또 김현덕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현덕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덕입니다. 오늘 읽은 그 작품 바다와 달이 푸르고 맑아서는 난중일기에 수록되어 있는 작품이라고 했는데요. 그 작품이 수록되어 있는 1593년 7월 9일자 일기를 현덕 씨가 한번 읽어주셨으면 합니다. 네, 7월 9일 맑다. 남의 현령이 또 와서 전하기를 광양 순천이 이미 다 타버렸다고 했다. 그래서 광양 현감, 순천 부사와 송일입, 김등룡, 정사립 등을 떠나 보내놓고 이설은 어제 먼저 보냈다. 듣자 하니 뼛속까지 아파와 말을 못하겠다. 우수사 및 경상우수사와 함께 이를 논의했다. 이날 밤바다에 달은 밝고 잠물결 하나 일지 않네. 물과 하늘이 한 빛인데 서늘한 바람이 건듯 불구나. 홀로 뱃전에 앉았으니 온갖 근심이 가슴에 치민다. 밤 1시에 본영 탐우선이 들어와서 적정을 알리는데 실은 외적들이 아니고 영남 피난민들이 외노모소로 가장하고 광양으로 마구 들어가서 여염집을 불질렀다고 했다. 그러니 이건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진양이 함락되었다는 것도 헛소리라고 하였다. 그러나 진양의 일만은 이럴 리 만무하다. 닭이 벌써 운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읽어주신 일기는 인터넷에 있는 그 내용을 제가 검색해서 가져왔던 일기입니다. 아무래도 좀 번역 상태가 이렇게 깔끔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보다는 어서 지금 진양이라고 하는 곳이 함락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충목해서 헛소리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진양이 그렇게 함락됐을 리가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미 열흘 전에 이 일기를 쓰기 열흘 전에 진양, 그러니까 진주성이죠. 진성 전투가 끝났고 일본군에게 함락된 이후였던 거죠. 진주성은 전라도 전라 자수영 이순신 부대가 있는 여수에서 그리 멀지 않은 바다입니다. 아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진주성 전투가 있던 바로 그때, 그러니까 1593년 6월 22일부터 읽고 시작해서 오늘 바다와 달이 푸르게 맑다라고 하는 내용의 시가 있는 7월 9일까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선 노래 한 곡 듣고 올까 합니다. 장군께서 쓰신 시, 바다와 달이 푸르고 맑아서라고 하는 시를 쓴 그 부대는 그 당시에 여수에 주둔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여수를 생각하면서 선곡한 곡입니다. 버스터가 부릅니다. 여수 밤바다.
여수 밤바다 이 조명에 담긴 아름다운 얘기가 있어 내게 들려주고파 전화를 걸어 뭐 하고 있냐고 나는 지금 여수 밤바다 여수 밤바다 너와 함께 걷고 싶다 이 바다를 너와 함께 걷고 싶어 이 거리를 너와 함께 걷고 싶다 이 바다를 너와 함께 걷고 싶어 여수 밤바다 여수 밤바다 이 바람에 걸린 알 수 없는 향기가 있어 내게 전해주고파 전화를 걸어 뭐 하고 있냐고 나는 지금 여수 밤바다 여수 밤바다 싶다 이 바다를 너와 함께 걷고 싶어 이 거리를 너와 함께 걷고 싶다 이 바다를 너와 함께 하나 이 조명에 담긴 아름다운 얘기가 있어 내게 들려주고파 전화를 걸어 뭐 하고 있냐고 나는 지금 여수 밤바다 여수 밤바다 뭐 하고 있냐고 나는 지금 여수 밤바다 지친 마음에 작은 쉼표 하나 아름다운 힐링의 정원에서 재충전하세요. 힐링 충전소 서대문 FM이 함께합니다. 이 시에 보면 한자를 읽어보면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해월로 시작합니다. 첫 단어가 해월입니다. 해월. 그래서 그 바다와
달이 청명하다. 그러니까 간자가 똑같거든요. 청명, 밝을, 그 푸를 청, 밝을 명. 그래서 해월 청명이 그 첫 구절인데, 이렇게 그 달이 밝은 밤에, 그리고 이렇게 그 티끌 하나도 없는 밤에 배째는 홀로 앉아서 있으니까 온갖 근심은 이제 이순신 장군은 한자로 백수, 일백백하고 근심 숫자를 쓰였거든요. 백수가 내 가슴을 그 공격한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신 한자가 있는데요. 혹시 우리 그 현덕 씨는 어떤 걱정 때문에 밤잠을 설쳤다거나, 정말 그 밤에 그 잠을 못 자고 이렇게 그만큼 큰 걱정이 겪어보신 적이 있는지, 있으면 어떤 건지 혹시 기억나시는지. 예, 뭐 저는 대단한 뭐 관직을 가졌던 것도 아니고 그냥 집에서 부모님이 좀 아프시거나 그럴 때, 그리고 가족들 중에 좀 일이 잘 안 풀리거나 그럴 때, 역시 문제라는 게 좀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거라면 모르겠는데 어떻게 제 손을 벗어나는 그런 상황일 때는 굉장히 어렵죠. 네. 그런 걱정들이 괜히 더 신경 쓰이고 그래서 잠까지 못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역시 이순신 장군은 뭐 역시 나라를 생각하다 보니까 그렇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아마 이날 일기만 보면 그 광양과 순천이 이미 타버렸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뼛속까지 아파와 말을 못하겠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아마 그런 전투 상황에서 뭐 걱정이 많았을 텐데, 그때가 또 마침 또 그 저거잖아요. 그 진주성이 함락되었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그 본인이 이제 믿지 않았지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 그 진주성 싸움을 굉장히 열심히 했던 그 황진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거든요. 열심히 했다고 정말 그 진주성을 건지기 위해서 진주성은 사실은 왜군들이 전라도로 가기 위해서 거기를 공격한 거잖아요. 수로가 막혔기 때문에 육로를 통해서 전라도에 가서 거기서 이제 식량을 확보하려고 했던 것이었는데, 너무나 많은 그 군사들이 거의 그 왜군이 총 출동해서 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싸움에서 이제 그 용맹했던 황진 장군이 돌아가시죠. 그 소식을 듣고 충무께서 통곡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뭐 그런 얘기가 전해드는 얘기인데요. 아무튼 제가 이제 이순신 시를 쭉 읽다 보면 한산도에서도 마찬가지인데, 한산섬 밝은 밤에 수레에 홀라 앉아 깊은 스림한다고 했잖아요. 깊은 스림한다든가 또 그렇게 하는 거, 이렇게 쭉 그 맥락을 보면 제가 뭐 정확하지는 않은데 이런 게 아닐까. 나의 미래 또는 나의 운명을 내가 선택할 수 없다는 어떤 그런 무게가 있는 걱정과 근심이 아니었을까 하는 짐작을 해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시를 읽으면서 제가 또 이제 깜짝 놀랐던 게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월 청명이라고 첫 행이 이제 해월 내자인데, 이건 이제 뭐 거의 우연의 연상법으로서 해월 청명이라고 하는 그 한자를 접하는 순간 딱 떠오르는 인물이 있었는데요. 천주 이대 교주 최시영 선생님의 호가 아마 해월이었던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 시를 보고 따오셨을까라고 이제 혼자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생각을 해봤습니다. 해월은 임진왜란이 있고 300년이 흐른 다음에 태어나신 분이죠. 그러니까 임진왜란은 1592년에 발발했다면 해월은 1827년에 이제 경상도 경주에서 태어나셨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동학 시기, 봉기 시기, 혁명의 시기에 이제 사셨던 분이시기도 한데,
청명이라는 말 때문에, 아니 그 해월 청명이라고 하는 말 때문에 잠깐 생각했습니다. 네, 해월이 그 동학에 이제 영향을 받으면서 뭐랄까 그 집안일을 좀 등한히 하게 됐던 거예요. 농사도 좀 등한히 하게 되고 이제 공부를 해야 되니까 최재호라는 스승을 만나서 이제 하다 보니까, 그래서 부인께서 아마 그 굉장히 못마땅해 하셨던 거죠. 그래서 자기가 이제 동학을 공부하는 이유도 설명을 했지만 그 말만 듣고는 이제 부인이 수긍을 안 했어요. 그래서 참 우울한 표정으로 아마 이제 그 용담에 가서 스승인 최조를 이제 만나러 갔는데, 이제 늘 갔는데 얼굴에 이제 수심이 가득하니까 이제 그 최재호 선생님께서 이제 물어보시는 거죠. 자네 얼굴이 왜 그러냐? 이제 그렇게 하니까, 스승님, 제 집사람이 제가 동학하는 것을 못마땅해 합니다. 아무리 스승님의 가르침을 말을 해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집사의 마음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수훈이 이제 그 빙그레 웃으시면서 이제 그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집에 가서 부인에게 큰 절을 하게나, 한 번 절해서 안 되면 2번, 3번 절을 해보게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수훈은 자신이 도를 깨우치는 20년 가까이 집안일을 소홀히 해서 부인에게 원망을 많이 받았지만, 하늘님으로부터 도를 받고 난 뒤 그 이후에는 진실하게 부인께 절을 해서 마음을 돌렸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해월은 수훈의 가르침에 힘을 얻고 검등골 자기 집으로 향했습니다. 검등골에 도착하니 부인이 우물에서 항아리를 물을 깃고 있었습니다. 동네 안악내 서너 명이 같이 있는 우물가에서 해월은 넙죽 부인을 보고 큰절을 올렸습니다. 부인은 갑자기 나타난 남편이 자신을 보고 큰절을 하자 놀라서 얼른 항아리를 이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동네 부인들도 해월의 절하는 모습에 놀라 신기한 듯 보고 있었습니다. 해월은 부인을 따라 집으로 들어와 부엌에서 물을 내려놓은 부인을 향해 다시 한번 큰절을 하니, 부인은 아니 이 양반이 미쳤나? 왜 안 하던 일을 하고 그러세요? 하면서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자 해월은 따라 들어가서 부인에게 다시 큰절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동학을 하는 이유를 다시 설명하자 부인은, 이제부터는 내가 당신이 동학을 하는 것을 말리지 않을 터이니 제발 나에게 절을 하지 마세요 하면서 마지못해 해월의 동학 수행을 받아들였습니다. 해월은 이후 지극히 손씨 부인을 위해 큰 절을 하며 정성을 다했습니다. 손씨 부인은 이러한 해월의 진실한 모습에 마음을 열고 동학을 받아들이고, 해월이 동학을 할 수 있도록 후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해월이 동학의 제2세 교조가 된 이후 힘든 상황 속에서도 손씨 부인은 정성껏 해월의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당시 남편이 부인에게 절을 하는 것은 개벽이었습니다. 성리학적 가치 질서가 강화된 조선 후기에는 여성이 철저히 고립시켰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성들이 자신을 위한 삶을 살도록 내버려 두지도 않았습니다. 남성들의 출세와 사회적 위신을 위해 희생하라고 강요했습니다. 여성들은 남성들이 사회생활에 전념하고 안정적으로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출산과 육아 그리고 가정관리를 모두 도맡아 했습니다. 여성에게는 순종만이 강요되었습니다. 이러한 여성 차별의 대표적인 상징이 바로 칠거지약이었습니다. 시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내쫓고, 아들이 없으면 내쫓고, 음탕하면 내쫓고, 질투하면 내쫓고, 나쁜 병이 있으면 내쫓고, 말이 많으면 내쫓으며, 도적질을 하면 내쫓다라고 인해 여성들은 숨을 죽이며 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남존 여비와 남아선호는 이러한 여성 차별을 강화시켰습니다. 조선 후기의 이러한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부인에게 큰 절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느님을 모신 평등한 존재라는 동학의 시천주는 반상의 차별, 빈부의 차별, 남녀노소의 차별을 근본적으로 혁파하고자 하였고 이것을 수은이 실행하였고 해월이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동학의 포덕이 시작되자 많은 사람들이 용담으로 구름같이 모여들었던 것은 바로 이러한 차별의 고통을 받았던 민초들이 그만큼 많았음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동학의 확산은 부부가 존댓말을 쓰고 남편이 부계처를 하는 것과 같은 평등한 실천을 기반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이 기사는 지금 제가 그 해월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 그 충무공의 시에 읽다가 해월 청명이라고 하는 그 19절에서 연상이 되어서 해월 그 최시영 선생님의 그 자료를 검색하다 보니까 울산저널 2018년 1월 31일자 기사에 해월 최시영 평전이라고 하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소개를 했고요. 기사에는 그냥 평어투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제 소개하면서 이제 존대어를 썼습니다. 해월 청명이라는 말 때문에 지금 그 시천주 사상 또는 사람이 하늘이다라고 하는 이거 이제 2대 그 손병희 교조가 이제 이렇게 때 나온 말인데요. 하여튼 거기까지 이제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충무공의 그 바다와 달이 푸르고 맑아서 즉 해월 청명이라고 하는 한 시를 읽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 잠깐 빗나가는 거 하고 좀 다시 되잡아 와서 애초에 계획대로 진주성 전투가 있던 6월 22일부터 7월 9일까지의 일기를 소개하겠습니다.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가수 조정현 씨가 부릅니다. 슬픈 바다. 그대여 여기 바다가 보이고 많은 사람들은 한가지씩 좋은 추억에 바다를 더욱 아름답게 하지만 그대여 다시 돌아온 이 바닷가 그대 떠나간 조금은 슬픈 추억 때문에 나만이 홀로 쓸쓸히 느껴지는가 슬픈 바다가 나를 멀리하려 하지만 바다 저편 당신의 하얀 미소가 내게 떠나가 나를 잊은 미소라 해도 그대는 다시 당신을 사랑할 수 있다면 그대 그리워 찾아올 수 있겠지 나의 슬픈 바다여 지쳐버린 내 마음 쉬어갈 수 있는 것 나의 슬픈 바다여
가진 노을 떠나는 사람들 어떤 생각들이 그들만의 사랑인 건지 바다는 더 애잔하게 보이고 한 번쯤 내게 미소라도 띄워줘 그대 얼굴이 조금은 슬픈 우리 사랑에 붉어진 바다 저편에 사라지는가 슬픈 바다가 나를 멀리하려 하지만 바다 저편 당신의 하얀 미소가 내게 떠나가 나를 잊은 미소라도 그대 내 다시 당신을 사랑할 수 있다면 그대 그리워 찾아올 수 있겠지 나의 슬픈 바다여 지쳐버린 내 마음 쉬어갈 수 있는 것 나의 슬픈 바다여 네. 최정예 부대 9만 명이 전면적으로 이렇게 계속 밀려왔던 거죠. 진주성으로. 그런가 하면 진주성에는 1만원 고사하고 5천이 조금 넘는 우리 병사가 10만이 되는 그 적군을 맞아서 뭐 열흘 또는 일주일 정도 8일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버텼는데 이제 함락이 됐던 거죠. 바로 그 전투가 있었던 그때의 일기입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이순신 장군이 쓴 이 일기를 쓸 때는 여수에서 수군을 이렇게 주둔을 하고 계셨고 그래서 이제 직접 전투를 참여 안 하셨던 거죠. 시작하겠습니다. 6월 22일 맑음 전선을 빌어서 톡에 앉혔는데 목수가 214명이다. 물건 나르는 일을 본영에서 72명, 방답에서 35명, 사도에서 25명, 녹도에서 15명, 발포에서 12명, 여도에서 15명, 순천에서 10명, 나간에서 5명, 흥양과 보성에서 각 10명이 했다. 방답에서는 처음에 15명을 보냈기에 군관과 생리를 논지하였는데 그 정상이 몹시 기만적이다. 제2지휘선의 무상 손거를 본영으로 돌려보냈는데 나쁜 짓을 많이 저질러서 구금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붙잡아오라고 하였더니 이미 들어와서 인사함으로 제 맘대로 드나든 죄를 문책하고 아울러 우후의 군관 유경남도 처벌하였다. 오후에 가리포 첨사가 왔다. 정량의 고여우와 이효가도 왔다. 저녁에 소비포 이영남이 와서 만났다. 최경의 영등포 망군이 와서 보고한 내용에 별다른 기별은 없고 다만 적선 두 척이 온천에 들어와 순찰하여 정탐하고 돌아갔다고 했다. 23일 맑다. 아침 일찍 목수 등을 점검하였더니 한 명도 빠진 자가 없었다. 3배의 미판을 다 만들었다. 24일 식후에 큰 비가 오고 거센 바람이 저녁 내내 그치지 않았다.
저녁에 영등포의 망군이 와서 보고하기를 적선 500여 척이 23일 한밤중에 소진포로 모여들었는데 그 선봉이 7,000량에 이르렀다고 하였다. 초경에 또 대금산의 망군과 영등포의 망군이 와서 보고한 것도 또한 마찬가지였다. 25일 큰 비가 하루 내내 내렸다. 아침을 먹은 뒤 우수사와 같이 앉아 적을 토벌할 방법을 의논하였다. 가리포 첨사도 오고 경상수사도 도착하여 의논하였다. 소식을 들으니 진양성이 포위당했는데 아무도 감히 진격하지 못한다고 한다. 날마다 비가 내려서 적들이 물에 막혀 악독한 짓을 못하는 것을 보면 하늘이 호남을 돕는 것이었다. 다행 중 다행이었다. 나간 군량 130석 9마를 나누어 주었다. 또 순천 군량 200석은 받아서 찢는다고 한다. 비가 내려서 적을 방해하였다. 26일 큰 비가 오고 남풍이 크게 불었다. 아침에 복병선이 와서 변고를 고하기를 적의 중간 배와 작은 배 각 한 척의 오양역 앞까지 이르렀다고 했다. 호각을 불어 닻을 올리게 하고 모두 적도로 가서 진을 쳤다. 순천의 군량 150섬 9마를 받아 의능의 배에 실었다. 저녁에 김북만이 진주에서 적의 형세를 살피고 와서 보고하기를 적도들이 진주의 동문 밖에서 무수히 진을 합쳤는데 큰 비가 연일 내려 물에 막히고 도끼를 부려 접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큰 물이 장차 적진을 침몰시키려고 하여 적은 밖으로 군량과 구원을 이어받을 길이 없으니 만일 대군이 협력해서 공격한다면 한 번에 섬멸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런데 이미 양식이 떨어졌으니 우리 군사는 편히 앉아서 고달픈 적을 대하는 셈이어서 그 형세가 마땅히 100번 이길 수 있을 것이다. 하늘도 순조롭게 도와주고 있으니 수로에 있는 적은 비록 500-600척을 합하더라도 우리 군사를 당해낼 수 없을 것이다. 27일 비가 오다 개다 하였다. 한낮에 적선 2척이 견내량에 나타났다고 한다. 진을 이끌고 나가보니 이미 도망갔으므로 불을 또 바깥에 진을 쳤다. 아침에 순천 부사 광양 현감을 불러와서 군사 문제를 토의하였다. 충청수사가 그의 군관을 시켜 흥량의 군량이 떨어졌으니 석섬을 꾸어달라고 하기에 꾸어주었다. 강진배가 적선과 싸웠다고 한다. 28일 비가 오다가 개다 하였다. 어제 저녁에 강진의 망선이 외적과 싸운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그래서 진을 동원하고 출항하여 견내량에 이르니 적도들이 우리 군사들을 바라보고 놀라고 두려워서 달아났다. 파도와 바람이 거꾸로 밀려와 들어올 수가 없어 그대로 머물러 밤을 지내고 사경에 부를도에 도착했다. 이날 곧 망종의 제삿날이기 때문이다. 종봉선과 애수 등이 들어와서 선산 소식을 자세히 듣게 되니 참으로 다행이다. 원수사와 전라 우수사가 같이 와서 군사의 일을 논의했다. 29일 맑다. 서풍이 잠깐 불어오더니 날이 깨어 밝게 빛났다. 순천 부사와 광양 현감이 보러 왔으며 어란 만호와 서비포 권관 등도 왔다. 종봉선 등이 아산으로 돌아갔는데 홍, 이 두 선비와 선각 윤명문에게 편지를 써서 보냈다. 진두성이 함락되었다. 황명보, 최경회, 서예원, 김천일, 이종인, 김준민 등이 전사했다고 한다. 네, 아마 29일 일기에 진두성이 함락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있는 거죠. 여기서 황명보 장군은 황진 장군을 말합니다. 일기 지금 읽은 일기 25일자 일기에도 소문에 진양이 진주인데요. 진주에서 성을 포위되었고 그렇다는 소식들을 이제 듣고 있습니다.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바다새가 부릅니다. 바다새. 어두운 바닷가 홀로 나는 새야 갈곳을 잃었나 하얀 바다새야 힘없는 소리로 홀로 우는 새야 내 짝을 잃었나 하얀 바다새야 모두 다 가고 없는데 바다도 잠이 드는데 새는 왜 날개짓하며 저렇게 날아만 다닐까 새야 해지고 어두운데 새야 어디로 떠나갈까 새야 달마저 기우는데 새야 아픈 마음을 하나 어두운 바닷가 홀로 나는 새야 갈 곳을 잃었나 하얀 바다새야 힘없는 소리로 홀로 우는 새야 내 짝을 잃었나 하얀 바다새야 모두 다 가고 없는데 바다도 잠이 드는데 새는 왜 날개짓하며 저렇게 날아만 다닐까 새야 해지고 어두운데 새야 어디로 떠나갈까 새야 달마저 기우는데 새야 아픈 마음을 하나 지친 마음에 작은 쉼표 하나. 아름다운 힐링의 정원에서 재충전하세요. 힐링 충전소 서대문 FM이 함께합니다. 저희가 그 시내 정원에서 난중일기 내용도 읽어드리고 또 그 선조에게 보낸 그 보고서도 이제 소개했는데요. 명나라가 당시에 그 작전 지휘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휴전회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 전투를 하지 말라. 그러니까 휴전회담 중이었기 때문에 전투를 하지 말라는 그 패문을 자꾸 이제 보내곤 했었는데요. 그런 와중에 일본 그 왜군들은 임진왜란 그 과정에서 가장 많은 병력을 한꺼번에 투입시킨 것이 바로 그 진주성 공격이었습니다. 최정예부대 9만 명 이상의 병력이 공격을 했었고, 그것 때문에 뭐 진주성을 지킨다는 것은 곧 패배다라고 이렇게 알고 명나라 군대도 거기에 그 저항하지 않았고, 또 권율이 지휘하고 있던 조선군도 그 진주성을 포기해버립니다. 그런 상태에서 황진이라고 하는 장군, 그 다음에 또 몇 분의 그 장군님이 계신데 그분들이 이제 그 결사항전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8일 동안 지켰는데 일본군도 3만 명 이상의 사상자가 생겼고요. 물론 부상자도 많았겠죠. 그래서 실제로 그 우리도 완전히 그냥 그 패배했지만 거기를 공격해왔던 일본군도 너무나 피해가 컸기 때문에
진주성을 점령한 뒤에도 일본군은 호남으로 진출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휴전회담의 뭐 결과도 아니고 그냥 싸움의 동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진주성 전투 이후에는 실제로 그 일본군이 전쟁에 그 참여하지 않고 그러니까 소강 상태에 이릅니다. 그래서 이걸 휴전이라고 해야 될지 어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이후 4년 남짓 그 휴전 상태에 돌입합니다. 그래서 정유재란이 일어나기 때까지 대치 상태에 있는 거죠. 그 바로 진주성 싸움을 그 직후에부터 진행된 집필하신 그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일기를 7월 1일부터 다시 한번 읽어 가겠습니다. 7월 1일 맑음 인종의 제삿날이다. 밤기운이 몹시 서늘하여 자려고 해도 잠들지 못했다.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은 조금도 늦춰지지 않고 홀로 뜸 밑에 앉아 있으니 온갖 생각이 다 일어난다. 초경의 선정관이 유지를 가지고 내려왔다고 들었다. 초 2일 맑다. 느지막하게 우수사가 내 배에 와서 함께 선전관을 대접했다. 점심을 먹은 뒤 돌아갔다. 저물 무렵에 김등룡이 진주성의 형세가 불리하다고 전했다. 놀라움과 걱정스러움을 이길 길이 없었다. 그러나 절대 그럴 리가 없다. 이는 반드시 미친 사람이 잘못 전한 게일 거다. 저녁에 원현과 원식 등이 와서 군중에 있었던 일을 멋대로 이야기했다. 우습기 짝이 없다. 3일 맑음 적선 여러 척이 견내랑을 넘어오고 한편으로는 육지로 나오니 통분하다. 우리 배들이 바다로 나가서 이들을 쫓으니 도망쳐 돌아갔다. 후퇴하여 잤다. 초 4일 맑다. 흉악한 적의 무리 수만 명이 위세를 내보이면서 쭉 늘어서 있다. 분하기 짝이 없다. 저녁에 진영을 한산도 거을 망포로 물러나 거기서 밤을 지냈다. 5일 맑음 새벽에 망군이 와서 보고하는 내용에 견내랑의 적선 연암은 척이 넘어왔다고 했다. 그래서 여러 배들이 동시에 출동하여 견내랑에 이르니 적선은 다급하게 후퇴하여 달아났다. 거제 땅 적도에는 말만 있고 사람은 없으므로 이를 싣고 왔다. 늦게 변전소가 본영으로 갔다. 또 진주가 함락되었다는 긴급 보고가 광양에서 왔는데 두치에 복병한 곳에서 성응지와 이승서가 보낸 것이다. 저녁에 골망포로 돌아가 진을 치고 밤을 지냈다. 초 6일 맑다. 아침에 방답 만호가 보러 왔으며 소비법 권관도 왔다. 한산도에서 새로 만든 배를 중의장이 여러 장수를 인솔하여 가서 끌어왔다. 공방 곽원수가 행조에서 왔다. 도성지 심의수와 윤자신, 좌의정 윤두수의 답장도 왔다. 윤기원도 안부를 보내왔다. 여러 기별도 함께 왔는데 읽어보니 탄식할 만한 일들이 많이 있다. 흥양에서 군량을 싣고 왔다. 7일 맑음 아침에 순천 부사, 가리포 첨사, 광양 현감이 와서 만나고 군사의 일을 논할 때 각각 가볍고 날랜 배 15척을 뽑아 견내랑 등지로 보내어 탐색하도록 하였다. 위장이 거느리고 가보니 외적의 종적이 없다고 하였다. 거제에서 포로가 되었던 한 사람을 데려와서 외적의 소행을 상세히 물으니 흉족들이 우리 배의 위세를 보고 후퇴하여 돌아가려고 하였다고 하였다. 또 말하기를 진주가 이미 함락되었으니 달려가서 전라도를 넘어갈 것이다 라고도 하였다. 이 말은 거짓이다. 우수사가 내 배로 와서 함께 이야기했다. 초 8일 맑다. 남해로 왕래하는 조붕행에서 외적이 광양으로 쳐들어온다는 소문을 듣고 광양 사람들이 벌써 관청과 창고를 불질렀다는 말을 들었다. 해괴하기 짝이 없다. 곧바로 순천 부사 광양 현감을 보내려다가 뜬 소문을 믿을 수가 없어서 그만두었다.
대신 사도 군관인 김분만을 보내 알아보도록 했다. 9일 맑음 남의 현령이 또 와서 말하기를 광양과 순천이 이미 분탕을 당했다고 했다. 그래서 광양현감, 순천부사 및 송일입, 김등용, 정사립 등을 보냈고 이설은 어제 먼저 보냈다. 이 소식을 듣자니 뼛속까지 아파와 말을 할 수가 없었다. 우영공과 경상영공과 함께 이를 논했다. 이날 밤은 바다의 달이 맑고 티끌 하나도 일지 않고 물과 하늘이 일색을 잃었다. 서늘한 바람이 선뜻 불어와 홀로 뱃전에 앉았는데 온갖 근심이 가슴에 치밀었다. 삼경 말에 본영에 탐수선이 들어와서 저거 기별을 전했는데 실은 외적이 아니고 영남의 피난민들이 왜군 차림으로 가장하고 광양으로 돌진해 들어와서 여염집을 분탕질했다고 하였다. 기쁘고 다행임을 참지 못했다. 진주에 관한 일도 헛소문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진주의 일만은 절대로 그럴 리 없다. 닭이 벌써 울었다. 네, 여기까지 읽었는데요. 이때까지도 우리 충무공께서는 진주가 함락되었다는 것을 믿지 않고 계신 것 같아요. 아마 그만큼 충격이 컸던 사건이었죠. 노래 한 곡 더 듣겠습니다. 수잔 씨가 부릅니다. 밤바다. 너는 내 바다가 돼 나는 여름이 될게 네가 뛰어들 수 있게 그날의 밤을 기억해 서로의 손을 묶은 채 뛰어든 밤을 넌 내 아니었음 못해 그냥 벗어 던지면 돼 무얼 망설이는 건데 길바닥에 누워야만 해 이 바람을 느낄 수 있다면 조금 더 용기를 내본다면 또 바보처럼 웃고 있다면 We are ready to go right now 너는 내 바다가 돼 나는 여름이 될게 네가 뛰어들 수 있게 너는 내 하루가 돼 나는 내일이 될게 영원토록 함께 할게 You and me and with me yeah with me yeah with me yeah with me 우리에게 부여해 영원한 freshman 찬란한 준비가 되어 있는 내게 무한한 bless 빠르지 않아 fade 꼭 약속해 제주를 부르는 섬들은 노래와 묘기를 부르는 우리의 대화에 공허한 마음 하나 없이 네 사이사이 재울 테니 넌 앞에 반짝이는 별을 봐 우리 향해 쏟아지고 있잖아 몸을 열어 세상을 안아봐 그러면 이 세상을 전부 다 가질
우리의 푸른 여름날도 언젠가는 좀 물어가겠지. 짧은 절너일지라도 저 하늘이 저 바다가 기억할 거야. 너는 내 바다가 돼, 나는 여름이 될게. 네가 뛰어들 수 있게. 우린 멈춰 있을래. 평생 출부지할래. 우리 영원토록 행복하게. You and me, I will, me. You and me, I will, me, with me. 진주성 그 전투에 대해서 자료가 하나 있어서요.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1593년 6월 일본군 최정예 9만 병력이 진주성을 공격하였다. 2차 진주성 전투는 임진왜란 7년 전쟁을 통틀어 일본군 최대 병력과 주의부가 총동원된 공격이었다. 엄청난 병력의 공격에 명군과 권율 등 조선의 관군들도 포기해버린 진주성이었다. 하지만 어떻게든 진주성을 지키려 했던 충청병사 황진과 의병장 김천일, 경상 우병사 최경회가 있었고 이들은 8일간 진주성에서 뜨거운 항전을 했다. 충청병사 황진이 8일째 되던 날 총상으로 죽었다. 그리고 다음 날인 9일째에 진주성은 끝내 점령을 당했다. 성이 함락당하자 김해 부사 이종희는 일본군 2명을 어깨로 헤드럭을 걸고 남강에 뛰어들었다. 나 김해 부사 김종인 이곳에서 죽노라. 전투 후 경상우병사 최경혜의 부인이었던 논계 역시 격장을 껴안고 남강에 뛰어들었다. 오늘은 이순신 장군께서 진주성 함락 소식을 듣고 그 충격 속에서 썼던 시를 함께 읽었습니다. 바다와 달이 푸르고 맑아서 티끌 하나 일어나지 않는다. 물과 하늘은 일색을 이루고 서늘한 바람이 건듯 불어온다. 홀로 뱃전에 앉아 있는데 온갖 근심이 가슴을 친다. 원하는 걸 모두 가질 순 없다. 그렇게 항상 말했지. 바라는 걸 모두 이룰 순 없다. 내가 포기하길 바랬어. 운명은 바꿀 수 없다며 맘에 없는 소리였잖아. 난 몰래 매일 꿈꿨네. 모두가 자유롭게 살아가. 새로운 세상. 얼마나 신분이 중요하다고 자유를 빼앗고 백성의 운명의 족쇄를 채우나. 이게 당연한 일인가. 도대체 그까짓 권력이 뭐라고 사람의 운명을 맘대로 좌지우지해대나. 너무 답답해. 정말 갑갑해. 이대로는 안 돼. 바뀌어야만
같은 세상 본분을 지켜라 자신을 숨겨라 너는 가만히 내 말만 잘 들어라 역적에 낙인 찍힌 인생 아버지의 뜻을 품고 이제 내가 해볼게 들에 박혀 살지 말고 할 말은 하고 살아 양반에게 속지 말고 세상 밖으로 나가 답답한 너무 갑갑한 내 운명을 바꿔보겠어 이 세상이 만들어낸 정해진 생각을 깨버려 보여줄게 갇혀있던 울타리를 넘어서 하늘 높이 날아 크게 외쳐 꿈 같은 세상